안녕하세요. 박지원의 식탁입니다. 박지원의 식탁의 주인 박지원 시장님 모셨습니다. 실장님, 지난주 주진우 기자 편이 무려 53만 조회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대박입니다. 잘했잖아요. 예. 우선 주진우 기자가 가치가 있고 제가 그랬잖아요. 너 잘렸으니까 실업자니까 내 보좌관 해라. 예. 이게 히트야. 그것도 제목을 잘 뽑은. 저 백 감독이 뽑았고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 얘기 좀 하려고 이관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 재밌어요? 벌써 국회의원 나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내 목표 후배. 주진우 기자는 보좌관, 우리 이관우 교수님은 공천 다 하시네요. 좋은 사람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 예.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예. 민주당에서 작년에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이관우 교수님이 좀 상당히 작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은 그 설문조사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강서 보궐선거에서 너무 많이 이겼어요. 한 17% 정도 차이로 민주당이 이겼는데, 이제 저는 그때, 이거는 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고, 지금 이것을 일반적인 여론으로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금 어떤 정치적인 기준점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제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일들도 아마 조금 긴장이 풀렸다 그럴까요? 민주당이. 네,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김대중 대통령도 정치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러한 실수를 범했는데 또 그 청년들 현수막 같은 것도 업체에서 했다 이런 변명을 하다가 더 얻어맞았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재빠르게 조정식 사무총장이 두 건 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이재명 대표도 질책을 했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보다는 더 좋은 정당이다. 좀 낫다. 과연 좀 좋은 정당인지 오늘 이관우 교수님 모신 거는 작년 10월에 민주당의 이제 새로고침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 얘기 좀 들으려는데 과연 좀 정말로 좋은 정당인지 한번 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큰 주문을 많이 했죠.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보고서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작년 이제 그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또 지방선거에서 또 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서 우리가 이제 큰 이런 선거들에서 왜 이렇게 졌느냐라고 하는 보통 이제 대선 평가, 지방선거 평가 이렇게 하는데 평가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도대체 한국의 정치가 또 유권자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게 진 거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민주당이 좀 더 나아지는 정당이 돼보자. 그래서 새로고침위원회라고 해서 그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이제 거기서 제가 간사를 맡으면서 이제 그 상당히 대규모 조사를 했어요. 아마 국내 정치조사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돈 많이 썼더라고요. 3,000명 여론조사에 100명을 또 FGI하고. 네, FGI도 한 140명 넘게 이렇게 진행했고, 그래서 아마 예산도 제일 많이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그 진보 보수 이렇게만 진보 보수 중도 이제 이렇게 한국 정치 유권자들을 보통 평가하고 여기서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집토끼, 산토끼, 또 중도를 공략하자. 토끼가 3마리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6개야. 네. 그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6개 그룹으로 유권자들이 좀 분류가 됐어요. 예, 분류가 돼서 실제로 따져보니까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평등평화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규모는 한 37%. 당시에 작년 8월 첫 주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았을 때예요.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때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민주당 쪽 지지하는 그룹이 조금 더 크게 나온 것 같아요. 평등평화 그룹이 한 35% 정도. 이게 민주당의 가장 민주당의 우호적인, 네. 우호적인. 예, 민주당의 우호적인 그룹이죠. 이 그룹에서는 민주당 이외의 정당을 찍을 분들은 10분 중에 1분밖에 없어요. 근데 한 9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하는데 그 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을 찍겠다는 건 또 반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 정도는 나는 무조건 민주당, 나머지 5명은 하는 거 봐서. 예, 물론 선택적 지지. 예, 물론 다른 데는 안 간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거하고 비교되는 그룹이 이제 그 자유능력주의 그룹. 이게 한 20% 좀 넘을 거라고 보는데요. 20, 한 3, 4%. 이 그룹 약간 그 거의 성격은 비슷해요. 국민의힘 지지자. 예, 무조건 국민의힘 2명 중에 1명. 나머지 반 정도는 또 하는 거 봐서. 근데 여기가 조금 더 결집력은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룹이 보통 우리가 중도라고 부르는 그룹이 나머지 한 3개 그룹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큰 규모의 그룹. 그런데 한국에서 보통 중도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좀 관심을 가졌거든요. 정치 성향으로 보면 돌아가신 박세일 교수가 얘기했던 따뜻한 보수, 온건 보수, 이런 분들이에요. 정치적 성향으로 보면은 그렇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복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성장의 내용이 미래 산업이에요. 이제 혁신 성장이죠.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정치 성향은 보수지만 공동체성이 아주 강하고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잘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후 위기에 잘 대응하면서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 추세를 따라가고 혁신 성장을 계속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복지를 잘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도 더 낼 생각이 있는 분들이에요. 친환경 신성장 그룹은 중도이면서 정치적 성격으로는 약간 온건보수, 중도이면서 고소득이면서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시니까 고학력은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저희 댓글창에 이 보고서를 볼 수 있는 링크 넣어놓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규모가 큰 게 반권유 포퓰리즘 그룹인데요. 20, 30, 40대 남성이 많고요. 원래는 무당층이에요. 투표 참여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가장 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 폐지였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가장 강력하게 아주 강한 강도로 원하는데 비정규직 차별 철폐, 그다음에 월세 지원, 네, 그다음에 그 현금 복지 강화,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이에요. 그다음에 소득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준석 지지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그룹이 전체 유권자 전체에서 한 10%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그룹이죠. 특히 이제 그 20, 30, 40대 남성에게만 딱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집력도 있네요. 결집력이 상당히 있고 상당히 독특한 그룹이에요. 뭐 검찰 개혁도 원하고 핵무장도 원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도 원하고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서 공통점이 참 잡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 권위에 대항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대신에 본인들의 삶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은 강력하게 많이 원한다. 복지라든지 네, 이런 그룹입니다. 그다음 민생우선 그룹은요. 아마 그 노회찬 의원이 6411 버스에서 얘기하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도시의 저소득층. 네, 이분들은 대통령이 전통시장에 와서 상인들 손잡아주고 이런 거 보면은 참 감동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투표율은 좀 낮은 투표율은 낮은 편이죠. 투표율이 낮은 편이 반권유 포퓰리즘하고 민생우선 그룹이 좀 낮은 편이에요. 이분들은 사실은 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굉장히 예.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고. 개혁우선 그룹은 검찰개혁 아주 강하게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한 6% 정도 되는데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개혁우선 그룹하고 평등평화 그룹인 것 같아요. 네, 정당 지지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요. 흥미로운 것이 두 그룹을 합쳐보면 한 41% 정도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이 41%로 그렇죠. 당선됐고, 그 다음에 오자구도에서 41%. 네, 41% 당선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퇴임하실 때도 41% 정도 국정 지지율을 쭉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 기반이 쭉 유지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요. 이 두 그룹이 민주당의 잠재 지지층인데 상당히 결집력이 있어요. 네, 이렇게 쭉 일관되게 유지된 것도 보면은 그런 특성이 있는데 반면에 확장성이 좀 떨어져요. 딱 거기서 거기까지인 거예요. 41%에. 41%에서 갇혀 있는 크게 거죠. 위아래로. 그러니까 41% 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지지죠. 근데 조금만 더 보태면 상당히 유리한데 조금만 더 보태기가 힘들어요. 그 이제 나머지 세 그룹을 보시면 보수의 지지층은 자유능력주의, 친환경 신성장, 반권유 포퓰리즘. 이제 이 세 그룹이 또 보수 지지 기반인데 사실은 이 세 그룹은 서로 공통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유능력주의 그룹은 말 그대로 개인주의, 능력주의 이런 게 아주 강하고
친환경 신성장 그룹은 공동체주의가 상당히 강해요. 예. 그러니까 자유능력주의 그룹은 시장 보수,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 신성장은 공동체 보수. 지지난 대선에서 안 보였던 그룹이 방건희 포퓰리즘 그룹인데 이 그룹은 아마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등장하면서 호명된 그룹이 아닌가. 그전까지는 특정하게 나타나지, 예,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 그룹이 나타나서 아마 이준석 신당,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거기 지지율도 상당히 나오잖아요. 10% 초반대 나오죠. 네, 뭐, 많게는 17%까지 나온 걸 받고 10% 이상 유지되고 있는데, 이걸 인용해 놓고 있더라고요. 자기들 스스로가. 오. 우리 지지층은 아주 단단하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걸 갖다 놓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6개 그룹을 볼 때 어디로 가서 뭘 땡겨와야 됩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 중도층의 친환경, 예. 신성장 이런 것을 공약을 해야 우리 민주당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고 시대 저류를 또 미래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따뜻한 보수, 온건 보수, 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렇죠. 미래 산업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좀 잡아당겨야 되는데 잘 잡아당기고 있나요, 지금? 사실은 이 세 그룹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결과죠. 그러니까 그렇죠. 선이 거기서 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41% 지지를 단단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보수 쪽은 50%의 느슨한 연대가 이루어지는데 선거 때는 둘 중에 하나만 찍잖아요. 그렇죠. 오자 대결에서 41%를 받은 게 문재인 대통령인데 지금 갈수록 양자 대결이 되고 네. 있으니까 41%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다당제가 되면 민주당 항상 일당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과반은 넘기가 어렵지. 예. 그 어디랑 이제 연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선거를 이제 대선이라든지 총선에서 보면은 한 사람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선거는 다자구도였기 때문에 예. 40% 지지면은 당선되고도 남는 지지율이었는데 이렇게 분화되어 있으니까요. 유권자층이. 근데 이제 1대1 구도로 가버리면 41%에서 50% 가는 게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 나머지는 좀 느슨한 보수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양자 대결에서 이익을 다 끌어모아서 50%를 넘겼죠. 그렇죠. 대선에서. 50%를 넘겼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친환경 신성장 그룹은 기본적으로 보수이기는 하지만 중도 보수예요. 스윙 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국가 발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얘기하면 혁신 성장의 내용이 있다든지 지금 사실은 기후라고 하는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리백 같은 거는 기업의 경쟁력 문제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 아마 이분들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삭감한 거 보고 굉장히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대 뭐 이렇게 극권에 갇혀 있는 거는 지금 보니까 자유능력주의 그룹 정도 외에는 그렇게 윤석열 정부 지지하는 뭐 중도나 온건 보수가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지난번 강서구 보궐선거에서도 이 중도 친환경 신성장 그룹이 거의 투표하러 안 나왔다고 봐요. 이분들은 애국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홍범도 장군 저렇게 멸시하고 그다음에 R&D 예산 저렇게 깎아버리고 아리백 같은 건 할 생각도 안 하고 이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투표하러 안 나오니까 저렇게 큰 차이가 저는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가장 큰 당이고 이 당이 잘 돼야 정치도 발전하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야 잘 되는 건데 어쨌든 그 갤럽 우리나라 제일 여론조사에서 믿을 수 있는 갤럽에서 보면 이 표에 봐주시죠. 지금 진보, 중도, 보수로 봤을 때 민주당은 지금 까먹고 있습니다. 최고 올라갔던 때가 2017년 1월 나는 매우 또는 약간 진보적이라는 유권자가 37%였는데 지금 맨 밑에 표 보시면 26%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나는 매우 또는 약간 보수적이라는 사람은 2018년 7월에 22%로 최저였다가 지금 올해 10월 현재 30%입니다. 그래서 굳이 진보와 보수로 나눠보면 보수 30%, 진보 26% 뒤지고 있습니다. 한때 12%까지 이기고 있다가 중도층은 비슷해요. 40% 초반대로 계속 비슷하게 가는데 이거 결국 민주당이 못 온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민주당이 잘했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뭐 진보가 좀 잘하거나 보수가 잘하거나 아니면 뭐 실수를 해서 상대편이 실수를 해서 반사이익을 얻거나 이제 이런 걸로 그냥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때마다 야 투표율이 낮으면 우리 층 결집을 또 높이면 돼. 아니면 뭐 어떤 때는 야 중도로 가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어떤 중도냐? 그 중도가 뭘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장 친화적으로 가야 된다, 어쩐다, 뭐 뻔한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작년 어쨌든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뭘 해야 될지가 대단히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중도층이 지금 원하는 것은 복지도 튼튼한 나라고요. 그다음에 안보도 튼튼한 나라고 특히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국가예요. 네. 그걸 지금 강력하게 이 중도층이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정책들에서 제가 아마 지난 여름에 그 정부안, R&D 정부안이 막 발표되고 나서 어디 칼럼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탁 깃발을 꼽고 장판교에서 싸우듯이 R&D 예산 다시 복구하지 않으면 하반기 정기국회 없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좀 더 세게 나갔어야 됐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정책에 있어서 탁 세게 나가는 거죠. 복지가 축소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대통령이 말 한마디 가지고 뭐 킬러 문항 없애라 그래가지고 올해 사실 수능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 킬러 문항 뭐예요? 훔쳐집어는 킬러 문항이 있대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민주당이 탁탁 그 포인트를 집어나가면 저는 중도층이 금방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토끼는 이미 6마리 토끼 시대로 갔는데 3마리 토끼만 좀 보지 말고 친환경 신성장 그룹에 좀 더 눈을 돌리고 구체적인 네. 대안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다. 하나 조금만 추가하고 싶은 것은 반권위 포퓰리즘 그룹이 한 10% 정도 돼요. 전체 유권자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수도권 같은 데서는 10% 유권자가 있다는 얘기. 이 투표율이 한 50%, 평소에 50%인데 만약에 그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호명을 하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수도권에서 5%, 7% 지지율이면 다 뒤집어지죠. 근데 여기가 지금 그 정도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그룹을 이대남이다, 뭐 일베 꼴통이다 이래가지고 20, 30대 남성들을 지금 오히려 밀어내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죠. 네. 이래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이기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대표해 준다고 하는 정치인이 이준석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면 지금 이분들이 월세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금 지원해달라는 거예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들이 많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는 거죠. 그럼 민주당이 20, 30대 청년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집중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야, 당신들은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저리 가.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다는 건지 참 답답해요. 지금 민주당 별로 못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박 시장님께는 이제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예. 하나 여쭤볼게요. 대개 보면은 보수 대통령이 집권하면은 내 스스로가 보수다 하는 층이 늘어나고 진보 대통령이 집권하면 내 스스로가 진보다 이렇게 늘어나던데 그러한 영향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쭉 있다가 작년 12월부터 무당층이 급속도로 많아졌어요. 예, 그래 그 현상이 지금까지 올해까지 지금 쭉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작년 대선 때 아마 그러니까 보수가 가장 많아졌을 거예요. 대선 지방선거 때까지.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8월, 9월 달에. 그리고 나서 그 층이 다 무당층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연말에. 그렇다고 그 층이 민주당 지지층으로 넘어오느냐? 안 넘어와요. 민주당 지지층도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보수에도 실망하고 진보에서도 희망을 찾기가 어렵고 무당층으로 남아있어서 지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게 내년 총선에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나올 거냐. 뭐 정치학자들이 모여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만약에 내년 투표율이 30%대가 나오면 총선에서 그 선거에서 누가 이기고 진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냐. 33% 만약에 투표율 나오면 전체 국민 중에 3분의 1밖에 투표 안 한 건데 거기서 많이 이기면 그럼 17, 8% 얻은 걸 거예요. 전체 국민의 17%, 18% 지지를 가지고 다수당에 된 국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뭐 양당에서 열심히 군부를 떼니까 뭐 그런 정도까지 떨어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가능성도 있는 게 작년인가요? 광주시장 투표율 25% 아니었나요? 37%. 잠깐 형편없었습니다. 관심을 못 받으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죠. 안 나가버리는 그런 좀 아무튼 나쁜 현상이죠. 예. 60년이 넘는 민주당 역사에서 이제 실자임이 거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세요. 과거 처음에 정치하시던 초기 90년대 또 뭐 2000년대 초기 이때의 민주당에서 지금의 민주당이 좀 가져올 만한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당시 민주당은 확고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자꾸 쓰는 말이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실패하더라도 민주당은 우리는 실패를 하지 않았다. 4년 후에 김대중을 앞세워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시대가 변해서 그때보다는 상당히 개인주의 이런 시대가 됐지만은 그러한 생각이 지도자에 의해서 응집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면은 어떻게 됐든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지를 받아요. 약 일주 전에 리얼메타에서 나온 것도 보면은 대통령 선호도에서 21% 그리고 2등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13%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나온 보수에서 대통령 후보는 누구냐 하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43%? 그런데 물경 이재명 대표는 72%더라고요. 여기에 2등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14%?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저는 국민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다. 그렇지만은 좀 리더십을 복합적으로 가져서 조금 더 소통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늘 내야 된다 하는데 이번에 최강욱 의원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재빠르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강력한 리더는 그때나 지금이나 있는데 지금의 리더가 조금 더 소통에 힘쓰고 통합에 힘쓰면 좋겠다. 그렇죠. 이번 최강욱 거는 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 공개적으로도 그 얘기를 해요. 의원 한석 한석을 얼마나 중시했고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처럼 소통을 했다. 설득을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당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민주당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통합과 연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몸집을 너무 커져서 그런지 몸집을 불리려는 시도,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을 모셔오려는 노력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절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는 절박해야 되거든요. 국민을 설득하는데 혼신을 다해야 돼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은 전화 한마디를 할 때도 국민 한 사람, 유권자를 만날 때도 네가 혼을 바쳐라. 그래야 국민이 유권자가 미동을 한다. 그런데 너부터 쇼를 하면은 금세 알아본다.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입에 달고 살거든요.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의 갑작스런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의 메시지와 똑같더라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갑자기 전후의 시체에 의해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공천 학살을 자기 비명계가 당하면은, 즉 원칙과 상식이 당하면은 어떻게 내가 유세를 또는 지원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도자는 그렇게 그거 하면 안 돼요. 정치하는 사람은. 자, 거기 들어가서 그러한 부당한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건의하고 만들어야지. 그럼 지금 누가 죽었나요? 누가 시체예요? 그래서 나는 그건 틀렸다. 그리고 난 자꾸 그래요. 이낙연은 이준석이 아니에요. 예. 원칙과 상식은 이준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당 장당 안 한다. 그걸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껴안아서 포용해서 얘기해야죠. 저 같으면 내가 만약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하면은 대표님 이낙연 전 대표한테 전화하세요. 나 공천하겠다고. 시스템 공천하겠다고. 왜 학살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봐요. 학살을 말하는 이낙연 전 대표도 학살 당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지만 이프용법으로 가정법으로 얘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재명 대표도 또 그런 얘기 나오면 바로 또 전화해서 불 꺼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대한민국 최대의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민주당의 최대 개혁은 단결이다. 이 분열을 방지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친명 측에서는 왜 이낙연 편드냐 하고 비명 측에서는 왜 이재명 편드냐. 아니 그 개딸도 수박도 지금 뭐가 필요 있어요. 다 뭉쳐야지. 예. 아무리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못 하잖아요. 조금 다른 사람이 하지. 서로 다른 사람이 가까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낙연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윤석열보다는 가깝지 않냐 이거지. 그럼 포용해야지. 예. 말씀하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개혁,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요구하는 칼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여기서 이야기는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고요. 보셨죠? 김대중 전 주필이 어제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그렇죠. 요지는 국힘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윤 대통령의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 그러면서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선장 없는 나라의 혼란과 참담함을 면하게 하는 길이다. 내임덕이 문제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총선에서 지면 끌려 내려올 것이니 죽을 각오로 하라는 이제 독전가를 불러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는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가 문화일보에 또 칼럼을 썼습니다. 이 양반은 이제 윤석열 신당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걸 통해서 내년 총선을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프레임에서 한동훈, 원희룡,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등 차기 대선 주자들의 미래 경쟁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 두 번째로 금태섭, 양양자 신당은 물론 민주당 내 비명 세력까지 영입하는 혁신을 일궈야 한다. 세 번째로 캐스팅 보터 지지를 위해 중도 청년층의 소구력 있는 인물에게 캠페인을 맡겨야 한다. 이건 뭐 선대위원장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섭죠,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변화한 거죠. 어제 김대중 고문의 칼럼을 읽어보고 저도 섬뜩하더라고요. 이건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으면은 나라 망한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수 있다. 헌정 중단을 예고해 놓은 거예요. 야, 협박치고는 강하다. 여기에 현혹되는 국민이 없을 거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은 박성민 정치평론가는 상당히 그 중립적 위치에서 잘 하셨는데 이게 완전히 국민의힘 그러한 사람들의 경쟁적으로 만들면은 그럼 민주당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기 대선 주자 레이스로 빨리 조기 불 붙여라 이 말 같아요. 불 붙이는 것은 이미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시작했잖아요. 부산 가서 300명의 언어가 아니라 5천만 언어로 문법으로 자기는 하겠다. 이건 출마 선언한 거예요. 대선 출마 선언인가요? 총선 출마 선언이에요. 5천만이라길래. 저는 장관 국무위원이 그러한
일탈된 행동을 하는 것은 이미 공무원의 정치 개입이고 선거법 위반이에요. 심지어 법무부 장관인데. 글쎄요.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법무부 장관이. 그런데 민주당은 어디가 있냐 이거죠. 민주당은 당장 법사위를 소집하고 그 문제를 따져야 돼요. 예.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도 국가 예산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을 게 아니라 하려면 딱 내놓고 해라 이거야. 그건 아니지 않냐. 국가 예산이 아니라 세금이죠. 세금이죠. 저희가 내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국가 예산은 우리 세금이죠. 왜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자기 선거 운동해요? 저는 제 돈 가지고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일탈한 거예요.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가 탄핵당했잖아요. 민주당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김희중 전 천주교 광주 교구장이죠. 지금은 현재는 아닌데. 도대체 민주당은 우리가 180명을 만들어주니까 뭐 하고 있냐고. 저는 민주당 아닙니다. 저는 국정원장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 문제예요. 저런 걸 보고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 지금 실장님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만들어줬는데 뭐 하고 있냐는 게 민주당에 대한 가장 큰 불만 1번일 거예요.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뭐가 무서워요? 아니 배지 없는 박지원도 매일 가서 해야 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끌려다니는 민주당이 더 한심하다예요. 제 자랑 같지만은 우리가 법사위원을 할 때 엄청났죠. 익산의 이춘석 전 사무총장,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우은균 전 러시아 대사, 우은균 네 사람인데요. 우리가 팀 플레이를 해서 다 셀에 잡아서 뭐 청성관 무슨 김태우 다 날렸어요. F4 있었죠. 그런데 그때 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였어요. 그때 대통령이 노무현 문재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4명이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2배가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맥을 못 써요. 2배가 넘죠. 한동훈 하나 못 이기면은 저거 되겠냐 이거죠. 예. 그런데 또 한동훈 칭찬 한번 해. 메시지는 좋아요. 그거 선수가 붙은 것 같아요. 그거요? 아니 보세요. 야 오늘 아침 보고 나 깜짝 놀랐는데 300명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5천만이 쓰는 이게 멋있잖아요. 아니 제주 포럼에 여름에 가서 한 것도 아주 메시지가 좋고 선수가 붙은 것 같아요. 자, 이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가능성과 효과 측면.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법무장관 또 원희룡 장관도 장관들이 장관의 일을 먼저 해야죠.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얘기는 해요. 거기 지방에 출장 간 것들이 공무상의 일로 간 거다. 법무부의 일로 간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거기서는 만약에 설령 그런 질문이 있더라도 정치적인 질문이 있으면 오늘은 법무부의 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적 발언이 있으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그런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아마 그때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요즘에는 아무데나 가서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장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언론 대응을 한다고 하면 본인의 업무에 관련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신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다 대응하고 싶으면은 장관을 직을 내려놓고 해야 되겠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박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상임위 때 그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말 그대로 잘못을 잘 지적해서 혼을 내느냐? 별로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소리 높게 질러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이기는 걸 못 봤어요. 거기서 실제로 한동훈 장관을 잘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곤조곤
한동훈 스타 만들어주죠.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 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이 나오고 민주당 이렇게 의석수 많이 만들어줬는데 뭐 하냐라는 얘기는 가서 뭐 소리 지르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야 저런 따질 말을 걸 해서 따져라. 상임 바로 소집해가지고 장관 어떻게 출장 공무상 출장 가서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정치하러 다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가서 출장 가가지고 정치적 발언만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180석 만들어줬으면은 국회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의석수가 부족해서 장외로 나가야 된다면은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실장님께서 잘 지적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조기 대권 레이스 뭐. 조기 대권 레이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지금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추진은 이미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유권자 지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결집력은 있지만 확장이 어려워요. 보수는 확장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답을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는가? 이준석도 이준석 나름대로 외연을 확장하고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뭐 빅텐트 이런 슈퍼 빅텐트. 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이미 추진은 되고 있다고 보고 이제 일종의 말 그대로 이러저런 갈등들이 지금 막 보이잖아요. 보수 안에서 갈등들이 보이는데 1, 2월 중에 보수 대통합이 예. 만약에 이루어지면 민주당은 별로 해볼 것이 없다, 총선에서. 왜냐하면 지금도 벌써 그렇지만 모든 뉴스가 다 글로 가 있잖아요. 예. 모든 뉴스가 글로 가 있어서 저 세네 개 그룹이 과연 대통합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지금 총선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오늘 민주당 얘기를 자꾸 하려는 이유도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뭐 딱 띄어서 윤석열과 이준석이 따로따로 가는 듯 하다가 그러면서 보수의 외연을 확장시키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준석 선대위원장 카드 같은 걸로 해서 손 딱 잡아버리면 민주당은 정말 닭 줬던 개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저쪽이 잘 안 될 것이다. 이제 예. 이런 메시지를 뭐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두세 개 그룹 정도는 붙을 가능성이 있고 이준석이 키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플랜 B가 만약에 그럼 민주당은 플랜 B가 있는가? 없어요. 할 게 없다. 여기 있다가 이건 제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천수답. 비 오기를 기다리고 지금 씨를 뿌리는데 비 안 오면 어쩔 수 없다. 그럼 비가 안 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플랜 B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 그게 정치학자, 교수로서 정석이죠.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장을 뛰어다니는 제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반드시 이준석, 유승민은 내년 초에 창당을 한다. 이것은 이준석, 유승민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준다. 개혁을 안 하실 거다. 제가 자꾸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살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변할 것 같다. 망한다 이거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그건 지금요. 남의 불행을 듣고 자기가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국가가 지금 어려워요. 많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시안적으로 이 나라가 망해도 민주당이 승리하면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국가가 잘 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한 대로 자기가 홍준표 시장이 검찰 물을 빼는데 삼선되니까 8년이 지나니까 되더라.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검찰총장인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거해서 명령을 하는데 대통령은 명령하면 안 돼요. 그걸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협치를 하지 않는 걸 보더라도 저는 없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을 후보 때부터 구상을 했지만은 지금 신당의 필요성을 없고 동력도 없어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윤석열 당이 됐기 때문에 저는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 시대로 넘어간다. 여기에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빵빵 던지잖아요. 실현 불가능해요. 그랬더니 인요한 위원장이 저건 쥐꼬리다. 결과가 쥐꼬리로 나타난다 했더니 저한테 한 방 했다. 무슨 것을 박지원 뭘 폭락하면 추락한다. 폭락하라고 그랬어요. 뭐 고양이가 쥐 생각하나?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 정권에서 저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제가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냐고. 그러나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말씀이 맞아요. 국민도 저렇게 돼야 된다. 언론도 저렇게 돼야 된다 하니까는 굉장히 맞는데 결국 혁신위원회는 여야 모두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 그리고 결과는 쥐꼬리로 나타난다. 이 자기를 쥐꼬리 취급했다고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자기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12월 임기가 끝나면은 김기현 지도부에 의거해서 인준이 돼야 되고 김기현 지도부에 의거해서 집행부가 돼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치 작년부터 신당 출범한다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김기현은 인요한 위원장이 임기를 끝내면은 실천이 쥐꼬리로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 당원들에게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그러면 내년 초에 한동훈 시대가 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지금도 저렇게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 의회 권력까지 다 주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나는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절대 윤석열 당의 검핵관들에게 과반수 주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만 너무 믿지 마시고 민주당도 헐도리를 해야 되는데.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잖아요. 아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제 소통과 통합을 당부하셨고 100번도 더 해야지. 우리 이관우 교수는 그 보고서에서 친환경, 신성장 18%의 유권자층을 좀 겨냥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걸 잡아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재생 에너지 아니냐고요. 예. 그런데 저는 그때도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병행 발전시켰으면 좋았을 건데 원자력을 없애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는 원자력만 부활시키고 신재생 에너지를 안 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정당하게 얘기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좀 바뀌시면 좋겠고요. 네, 바뀌어서 나라가 좋아지면 좋겠고. 5천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는 걸 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저렇게 지금 특정 세력이 독주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보수 세력들이 좀 들어가가지고 뭐 유승민 전 대표님 아주 보수에게 딱 필요한 얘기들 해주시잖아요. 좀 그런 의견들이 좀 보수에 좀 들어가가지고 좀 보수도 더 좋아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지금 40%에 안주할 게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리더십이 좀 민주당이 정책 대안이 보이는 야당으로서 그런 모습 보여줘서 사실은 내년 총선이 좋은 경쟁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쪽은 어쨌든 여러 가지 보수 재편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뭐 성사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그럼 과연 플랜 B가 뭐냐 지금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민주당의 가치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난 지금 한 2, 3년 동안 민주당의 가치가 무엇이다. 우리는 이렇게 국가를 이끌어 나가겠다. 국민들이 보기엔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고 미래 비전이 잘 안 보이는데 그럼 민주당이 집권하는 나라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비전이 보여야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여러분 나를 좋아하시고 저 사람 싫어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 나라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지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에 과연 그런 것이 있는가. 저놈들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해 주세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민주당 아닙니다.
민주당 그런 정당 아니었어요. 100% 공감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리더십의 차원인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이고 특이해서 안으로만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밖으로 확장력 있고 포용력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민주당을 더 지지층을 많이 끌어들이고 확장해야겠구나. 이런 사람을 안에서도 좋아해요. 안으로만 자꾸 파고들어서 저 예쁘죠 예쁘죠 하는 사람 그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예뻐하지 지금 않아요. 어떤 분 얼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요? 아니요. 지지층 결집도 저는 중요하지만 내외가 다 좋은 사람이에요. 41% 민주당 지지층이 있어요. 그럼 이 지지층 중에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민주당 찍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게 하는 거는 뭐냐면 이분들한테 가서 메시지 하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이낙연 대표 좀 최근에 지적하는 발언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공천이 불공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게 아니고, 거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주 좋은 제안이시라고 생각하는데 전화해서 혹시나 있을까봐 안 좋은 일이 있을까봐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절대 그런 일 있지 않도록 경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3분의 1 망설이던 지지자들이 저는 투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저는 밖으로 가치를 세우고 안으로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민주당이 실제 계속 적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글쎄요 국민의힘하고 훨씬 더 경쟁해 볼 수 있는 플랜 B가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메시지가 좋아야 돼요. 김대중 총재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다. 중도 개혁을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되셔서는 다 보수층에서 특히 미국에서도 의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 일성이 뭡니까?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이다. 이 한마디로 다 정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재명 대표가 국민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총선 승리로 이끌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를 험지로 보내자, 안동으로 보내자 하는 것은 대표의 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6.25 때 스탈린이 미국에 의거해서 사상 초유의 유엔군이 창설될 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유엔군 창설을 실질적으로 찬성했는데 그건 무슨 전략이냐. 미국을 한반도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동구권, 소련 연방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또 외교안보의 깊은 내막까지 다. 김 대표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식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됐든 그래서 저는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민 지지를 받기 때문에 소를 키워야 돼. 지원 유세를 해야지. 그러면 누가 할 거냐? 이재명 개항 나간다. 원희룡 붙는다. 같이 붙어도 문제가 없을 거다. 한동훈은 저는 제가 볼 때 틀림없이 비례대표 나갈 거다. 그렇게 보세요? 나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강남이나 종로가 아니고 지역에 안 먹고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아주 안 가도 되는 지역 될 거다. 만약 박지원이를 해남안도 진도에서 공천 일찍 확정해 준다고 하면은 저는 해남안도 진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호남도 흔들흔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호남을 한 바퀴 돌면서 결집시켜 놓고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지원 유세를 다니는 것이 가장 필요한 요건이지. 자 보세요. 안철수 박지원 신당 때 제가 돌아가지고 승리하잖아요. 그 얘기는 안 하시네요. 아니요. 지금 현재 그러한 제가 하면은 내가 이미지상 손해가 있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려서 민주당이 잘 되게 해야지. 나는 이 말할 때마다 뉴욕 한일회장 총연합회장 전두환 환영위원회 한 것 잘못했습니다. 왜 또 거기까지 가세요? 정치인은 잘못한 걸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마다 안철수하고 귀신이 씌었건 뭐건 나갔다.
이건 잘못이다. 지금도 나한테 신당 창당하자고 오는데 나는 같은 실수 반복 안 한다. 나가봐라. 죽고 배고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오늘 방송이 다 까놓고 얘기를 해요. 방송이 길어져가지고 오케이. 이관우 교수가 수업을 들어가야 돼서 1분 이내에 마치겠습니다. 버려야 산다 이거죠. 예. 뭐 정리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놈놈놈처럼 말말말 오늘 옳은 말, 속 있는 말, 재미있는 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은 보세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금 외로운 거야. 자기가 탄핵 스파트를 다 받다가 이동만 나오니까는 없어져 버렸잖아. 정치란 게 그런 거예요.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